숙빈 최씨, 낮은 궁녀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숙종의 궁궐, 새 여인의 시대에 등장한 숙빈 최씨. 숙종대의 조정은 환국과 당쟁이 뒤엉킨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남인과 서인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전국을 뒤집고 임금의 마음에 따라 하루아침에 권력이 바뀌는 일이 반복되던 시기였다. 첫 왕비 인경왕후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은 인현왕후 민씨는 예와 덕을 갖춘 중전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와 당파 싸움에 휘말리며 결국 폐위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이는 총애를 받던 후궁장씨, 훗날의 희빈장씨였다. 숙종의 궁궐은 이렇게 인현왕후와 희빈장씨, 두 여인의 명함으로 나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실록과 후대 기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그림자 뒤에서 조용히 한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다. 해주 최씨, 훗날 숙빈이 되는 최씨였다. 영조 1년에 세워진 숙빈 최씨 신도 비명에서는 숙빈 최씨는 1676년 7살 나이에 뽑혀 궁에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숙빈 최씨는 해주 최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최효원, 외가는 남양 홍씨 집안으로 후일 영조가 외조부와 외가를 위해 특별 증지까지 내릴 만큼 예우한 집안이었다. 출신만 놓고 보면 그를 둘러싼 혈통은 결코 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를 무수리 출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발한 여인으로 기억해왔다. 입궁 경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린다. 정읍태인에서 고아로 자라다가 인현왕후의 친정아버지 민유중 일행에게 발견되어 길러졌다는 설, 전라도 담양 창평이 고향이라는 설, 한양 서학동에서 태어났다는 영조실록의 기록이 뒤섞여 전한다. 아버지 최효원 역시 역관의 종 출신이었다는 설, 하급 무관이었다는 설 등 신분에 대한 기록들이 엇갈린다. 그녀의 출생과 입궁 시점은 불분명해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 일찍 궁에 들어와 궁녀로 일했다는 점뿐이다. 그렇듯 불분명한 출발점 위에서 훗날 왕을 낳는 어머니의 이름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급 궁녀에서 숙빈으로 신분의 벽을 넘은 여인. 궁궐에서 무수리는 가장 아래에 놓인 자리였다. 물 깊고 방 치우고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도맡는 일손, 이름 대신 호칭으로 불리며 실수 한 번에도 쉽게 내쳐질 수 있는 존재였다. 최 씨는 그 무수리 자리에서 궁 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실제 실록에는 숙빈 최 씨의 신분이 궁인이었다고 명시된다. 궁녀는 무수리보다는 높은 신분이다. 정확한 직책과 승진 과정은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 확실하지 않지만 하급 궁녀로 들어와 점차 상궁과 상전들의 눈에 띄며 위로 올랐다는 흐름은 대체로 같다. 인현왕후의 친정집에서 길러져 함께 입궁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그는 중전 민씨를 가까이 모시며 몸가짐과 말투를 다듬어 갔을 것이다. 당쟁이 요동치는 궁궐에서 어린 궁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저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고 자신이 지나가는 자락에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사소한 태도가 오히려 숙종의 눈에 들어왔다고 후대는 전한다. 인현왕후 폐비와 복이, 희빈장씨의 승은과 실각, 세력이 갈라지는 와중에도 숙빈 최 씨는 한결같았다. 숙종이 최 씨를 총애하게 된 계기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인현왕후가 폐위되어 힘든 시기에 최 씨가 인현왕후를 극진히 섬겼던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숙종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신분 질서를 생명처럼 여긴 나라에서 가장 아래에 있던 자가 왕의 침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거의 닫혀 있었다. 그러나 숙종대는 당쟁과 환국으로 왕권이 불안정하면서도 숙종 개인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던 시기로 예외가 잦았다. 숙빈 최 씨는 희빈장씨와 남인이 득세하던 때의 승은을 입어 서인의 재집권과 인현왕후의 보기를 꾀하게 된 갑술환국의 간접적인 명분을 제공했고 이는 격변하는 정치 상황과 맞물려 이례적인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 정치의 불길 속에 선 후궁. 숙종의 마음은 정치와 떨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인현왕후 폐비와 복이, 장희빈의 책봉과 사사 모두가 당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었다. 후궁 최 씨 역시 이 불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가 복이 되던 무렵 궁궐 안에서는 새 여인의 자리가 다시 짜였다. 인현왕후는 폐비 때부터 병세 조짐이 있었고
중전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미 몸이 쇠약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희빈은 빈으로 강등되었으나 여전히 세자, 이균의 생모로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후궁 최 씨는 하급 궁인에서 후궁으로 그리고 숙의 귀인을 거쳐 숙빈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품계를 올려가고 있었다. 실록은 1701년 신축년 무고의 옥이라 불리는 사건을 다루면서 숙빈 최 씨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희빈장 씨가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랫사람 두세 명과 함께 사람 눈을 피해 은밀히 기도하며 무속 행위를 했다고 후궁 최 씨가 숙종에게 비밀리에 고에 알렸다고 실록은 전한다. 이 고변을 계기로 취선당 일대가 수색되고 장희빈과 그 측근들에 대한 국문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때 드러나는 숙빈 최 씨의 모습은 단순히 온순한 후궁에 그치지 않는다. 중전의 권위와 세자 생모의 세력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선택한 정치적 행위자의 면모가 보인다. 그 선택이 인현왕후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지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인현왕후와 한편으로 인식되며 장씨를 향한 숙종의 마음을 돌리는 과정에서 숙빈 최 씨의 고변이 중요한 고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점만은 역사 기록과 후대의 평가가 함께 가리키고 있다. 영조의 탄생, 한 아이가 바꾸는 왕조의 운명. 실록에 따르면 1693년 4월 최 씨를 수건으로 삼고 같은 해에 10월 수건 최 씨가 왕자 영수를 낳았다고 기록한다. 이후 1694년 창덕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연인군에 봉해져 훗날 조선 후기의 중흥기를 이끌 영조였다. 그의 생모가 바로 후궁 최 씨였다. 숙빈 최 씨는 연인군 출산 전으로 수기에 올랐다. 당시 후계 구도에서 가장 앞에 서 있던 인물은 세자, 훗날의 경종이었다. 세자는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었고 장 씨는 한때 중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이었다. 그런 가운데 무술이 출신으로 알려진 후궁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겉으로는 작은 파도처럼 보였으나 깊은 파문을 남겼다. 영조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누구도 그 아이가 훗날 왕위에 오를 것이라 단정하지 못했다. 왕통의 첫째 줄은 경종이었고 후궁의 아들은 그 뒤를 잇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경종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당쟁은 세자의 장례를 둘러싸고 더욱 격렬해졌다. 그 과정에서 숙빈 최 씨의 위상도 함께 달라졌다. 처음에는 낮은 품계의 후궁으로 출발했으나 후에 정일품 숙빈으로 추승되었다. 하급 궁녀에서 정일품 빈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밟아 올랐던 계단의 구체적인 시점과 품계 변동은 숙빈 최 씨 신도 비명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다만 조선 500년 역사에서 하급 궁녀 출신으로 알려진 여인이 왕의 생모가 되어 궁중 제일가는 예우를 받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영조의 탄생은 그렇게 한 여인의 신분을 넓히고 조선의 역사를 비틀어 놓는 분기점이 되었다. 인현왕후 사후와 신추국사, 저주의 신당을 고발한 여인. 1701년 인현왕후는 병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실록은 그 죽음을 병사로 기록하고 있으나 조정과 민간에서는 그 비극이 단순한 병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은밀히 퍼지고 있었다. 그 의혹이 한 곳으로 모인 사건이 바로 신축년의 신당 고변, 후대의 신추곡사, 무고의 옥이라고 불린 일이다. 그해 취선당 서쪽에 신당이 세워지고 무녀가 드나들며 주술이 행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인현왕후 서거 직후 일어난 일이라 조정은 크게 술렁였다. 실록에는 이 무속 행위가 세자의 안위를 비는 기도였는지 혹은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의식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당시에도 의견이 갈렸고 오늘날에도 해석은 여전히 분분하여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움직인 결정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숙빈 최 씨였다는 점은 기록이 전한다. 1701년 9월 실록은 이렇게 적는다. 숙빈 최 씨가 평소 인현왕후가 베푼 은혜를 잊지 못해 통곡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임금에게 몰래 사실을 고하였다. 이 고변이 신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불러왔고 조사 끝에 희빈장 씨는 사약을 받는 형벌에 처해졌다. 신당이 어떤 뜻으로 세워졌든 결과는 분명했다. 장 씨는 영모와 주술의 죄목으로 생을 마감하고 인현왕후는 죽은 뒤에도 더 큰 정통성과 성덕을 지닌 왕비로 추앙되었다.
이 사건 이후 숙빈 최 씨의 모습은 단순한 후궁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실록에는 그녀가 인현왕후 폐출 당시의 부당함을 숙종에게 계속 아뢰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신당 고변 또한 인현왕후의 편을 든 행동으로 인식되었다. 이로써 그녀는 자연스레 인현왕후 측의 상징적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다만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왕비의 은혜를 갚으려는 진심이었는지, 자신과 어린 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선택이었는지, 혹은 두 마음이 뒤섞여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만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신추곡사를 계기로 숙빈 최 씨의 이름은 조정의 전면으로 떠올랐고, 훗날 노론과 소론이 연인군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다툴 때에도 그녀의 존재는 정치적 명분의 한 축으로 계속 호명되었다. 한 후궁의 고변이 한 왕비의 명예를 지켜냈고, 더 나아가 조선 왕조의 향방까지 뒤흔든 셈이었다. 짧은 생애 그러나 긴 그림자. 영조의 효심과 추승. 숙빈 최 씨는 1718년 숙종 44년에 세상을 떠났다. 나이 49에 이른 짧지 않은 생이었으나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더 짧게 느껴지는 삶이었다. 그의 능은 경기도 파주 광탄면의 소령원으로 정해졌고 왕의 생모를 모시는 원으로 조성되었다. 영조는 즉위 후에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미천한 출신이라는 굴레가 늘 따라다녔지만 영조는 그 굴레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효심과 예우로 넘어서는 길을 택했다. 영조는 즉위 후 생모를 위한 대대적인 추승, 즉 죽은 사람의 신분을 높이는 사업을 벌였다. 숙빈에게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렸고 1744년에는 그녀를 기리는 사당인 육상궁을 세워 재양을 받들게 했다. 육상은 상서로운 기운을 길러낸다는 뜻으로 왕을 낳은 어머니의 위상을 높인 것이다. 또한 어필로 재문을 남기며 어머니의 공덕을 거듭 칭송했다. 경종의 이복 동생으로 왕위에 오른 영조에게 하급궁녀 출신 생모의 존재는 언제든 정통성을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었다.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기보다 부모에 대한 효와 형에 대한 우애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어머니의 집안을 위해 증직을 내리고 외조부를 영의정에 추증하고 조상을 높여주는 일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영조 11년 3월 실록에 따르면 영조는 숙빈 최 씨와 효장세자의 능에 참배하러 나가려 했다. 그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승지들이 거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아를 생각으로 청대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조는 이미 가마에 올라 나오면서 신하들을 꾸짖었다. 그대들은 비가 오면 부모님을 뵙지 않는단 말인가. 그리고 나서 그런 말을 꺼낸 승지들을 책망, 처벌하라고 명했다고 전해진다. 영조가 효를 내세워 왕권을 다지고 당쟁을 누그러뜨리려 한 뒤편에는 항상 숙빈 최 씨라는 이름이 따라다녔다. 한때 궁궐의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던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왕권의 명분을 세우는 기둥이 된 것이다. 낮은 신분이라는 이름에 남은 시대의 멍에. 숙빈 최 씨의 생애를 따라가 보면 몇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첫째, 그녀는 하급 궁녀에서 출발해 후궁이 되었고 결국 왕의 생모로 기억된 인물이었다. 출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설이 엇갈려 확실하지 않지만 하급 궁녀에서 출발해 정일품 빈의 예우를 받기까지 오른 여인이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조선의 삼강오륜과 신분 질서 속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둘째, 그녀의 삶은 인현왕후와 희빈장씨 두 여인의 명함 속에서 전개되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복이 되는 과정, 장희빈이 중전이 되었다가 사사되는 과정마다 숙빈 최 씨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인현왕후의 편에 선 후궁, 장희빈을 고발한 여인이라는 이미지는 그 선택의 결과였다. 셋째, 신추곡사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단순한 증언자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였다. 인현왕후를 향한 저주의 굿이었는지, 세자의 안위를 비는 굿이었는지, 신당의 성격은 지금도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숙빈 최 씨의 고발과 발언이 장희빈의 몰락을 앞당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선택은 자신의 지위와 아들 영조의 미래를 결정지었다고도 보여진다. 넷째,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이름은 계속 소환되었다. 영조가 효와 우애를 내세워 왕권을 다지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출신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영조는 그 멍에를 숨기지 않고
어머니를 추승하며 스스로의 정통성을 세우며 정면 돌파하는 방향을 택했다. 숙빈 최 씨는 그렇게 왕의 효심과 왕권의 논리 속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된 인물이 되었다. 다섯째, 숙빈 최 씨의 이야기는 단지 신분 상승의 성공담으로만 읽히지 않는다. 낮은 자리에서 출발의 임금의 어머니가 된 여인의 삶은 조선 후기 당쟁과 환국, 왕위 계승 문제와 맞물려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의 삶은 개인의 덕성과 사랑, 정치적 선택과 계산이 동시에 작동한 자리였다. 비밀의 궁중록은 숙빈 최 씨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낸다. 그녀를 일방적으로 미화하지도 포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실록과 기록이 남긴 사실 위에 낮은 궁녀 신분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한 여인의 선택이 인현왕후와 희빈장씨 그리고 숙종과 영조라는 인물들의 운명과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조용히 짚어보고자 할 뿐이다. 어우동,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이름, 조선의 질서는 위계로 이루어졌다. 그 위계의 중심엔 왕과 신하, 그리고 그 아래에 수많은 관직과 작호가 있었다. 그 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그 질서의 칼날 아래에서 사라진 여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우동이라 불렀다. 어우동은 혼인 후 왕족, 양인, 노비 등 17명의 남성과 간통해 40세의 나이에 처형당했다. 실록의 기록에서는 그녀의 본명이 박구마라고 말한다. 연산군일기 6년 6월 12일조에는 어우동이라 일컫되 본명은 구마라 한다라 하였다. 즉 어우동은 본명이 아닌 별칭이며 그 이름이 세간에서 널리 불렸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있다. 이것이 곧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1440년대 초 충청도 음성의 양반가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다. 부친 박윤창은 승문원 지사였고 집안은 정직과 학문을 가풍으로 삼았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문장을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그녀가 혼인한 인물은 태강수 이동이었다. 태강수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조선 왕족에게 내리는 작호였다. 수는 왕족에게 내려지는 관작으로 정사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동은 세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손자, 즉 왕족의 작호를 지닌 태강수였다. 그녀의 혼인은 단순한 귀가 혼인이 아니라 왕실의 혈맥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었다. 이로써 박구마는 어우동으로 불리기 전부터 이미 왕실 사람의 며느리였다. 혼인은 화려했으나 그 안은 냉담했다. 성종실록에는 명확한 이혼 과정이 남지 않지만 후대 성종실록 11년 9월조의 신문 기록을 보면 태강수 이동이 벌인 처 어우동이라 적혀 있다. 일부 야사나 후대의 해석에 따르면 이동은 한때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었고 어우동은 이에 크게 상심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다. 직접 시를 짓고 감정을 글로 남겼다. 그녀의 시 가운데 하나로 추측되는 구절이 있다. 봄꽃의 웃음은 오래 머물지 못하나 사람의 마음은 1000번을 돌고도 여전히 정이 많도다. 이 구절은 야사에 전하는 전언이지만 감정 표현의 자유로움은 그녀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이혼은 여인에게 낙인이었다. 왕손가의 며느리가 이혼당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한양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성종실록에는 어우동이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이름은 다른 의미로 다시 세상에 오르기 시작한다. 왕손가를 나왔으나 그녀는 여전히 당대의 교양과 업문, 예법, 시를 아는 지성인이었다. 그녀의 재능을 눈여겨본 문인들과의 교류가 잦아졌다. 그것이 바로 조선 사회가 허용하지 못한 새로운 단계였다. 당대 한양의 풍류 자리에는 유학자, 관료, 문인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 이혼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금기였다. 그러나 어우동은 등장했고 붓을 들었다. 그녀는 시를 짓고 그 자리에서 읽었다고 야사에 전해진다. 그녀의 시는 유교적 도덕관념과 다소 거리가 있었고 감정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사회의 균열이 되었다. 이때부터 조정에선 그녀의 이름을 풍기문란과 함께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녀의 실제 행적보다 사람들의 상상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라난 시기였다. 1477년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의금부의 공식 기록에 오른다. 성종실록 8년 6월적 어우동 전 호조 참판 이일성의 며느리가 음란한 일을 저질러 발각되어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이 기록은 훗날 편집 오류로 이일성의 며느리로 잘못 옮겨진 경우가 있으나 실제 인물은 태강수 이동의 전처 박구마 어우동 이미 확인된다.
이 조항은 그녀의 혐의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국가적 풍속의 문제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함께 신문된 남성들은 모두 처벌이 가벼웠고 그녀만이 교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졌다. 1480년 성종 11년 조정은 최종 판결을 내린다. 성종실록 11년 10월 18일조 어우동을 교형에 처하도록 명하다. 교형은 교수형, 즉 목을 졸라 죽이는 형벌이었다. 당시 양반 여성이 교형을 당한 전례는 없었다. 그녀는 법의 앞에 서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전한다. 사람이 사랑을 품는 일이 어찌 법의 죄인가. 야사에 실린 이 말은 오늘까지 전해진다. 그날 한양 거리는 고요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 않았다. 그저 속삭였다.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여인 어우동. 교형이 집행된 그날 한양의 하늘은 흐렸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날의 냉기를 오래 기억했다. 왕의 명이 내려졌고 법은 집행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지만 이름은 남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후 세기를 거치며 조선의 여성과 자유를 논하는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되었다. 성종실록 11년 10월 18일조의 기록은 단 한 줄이다. 어우동을 교형에 처하도록 명하다. 그녀의 삶을 요약하는 문장은 간결했다. 기록자는 감정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건조한 문장 안에는 국가의 불안과 남성 중심 질서의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어우동의 사건은 단순한 간통이 아니라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공포로 본 시대의 반응이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조선은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연산군의 시대 연산군일기 6년 6월 12일조의 뜻밖의 구절이 남아있다. 어우동이라 불렸던 여인의 속명은 구마였다. 연산군일기의 기록은 단순한 이름 표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가 회자되었음을 보여준다. 한 세대가 지나도 그녀는 잊히지 않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 문장에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다. 국가기록은 그녀의 본명을 복원하면서도 여전히 간통의 여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언급했다. 조선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지도 완전히 명예가 회복되지도 못한 채 이름이 남은 죄인으로 존재했다. 18세기 조선 후기의 문헌 연려실기술은 그녀의 사건을 다시 꺼내어 어우르동 항목에 실었다. 어우동의 죄는 스스로 행하고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만하다고 하였다. 이 짧은 구절은 냉정한 도덕 판단의 문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역설이 있다. 스스로 행했다는 것은 곧 여성이 자신의 행위를 주체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즉 조선 후기의 기록자는 어우동을 단죄하면서도 그녀의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한 줄은 후대의 문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그녀의 죄는 욕망인가 아니면 용기인가? 조선 후기로 넘어오며 어우동의 이야기는 야담과 전설로 변형된다. 각종 야담과 전설에서는 그녀를 풍류를 즐기되 스스로를 속이지 않은 여인이라 묘사하기도 했고 남자들을 농락한 욥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상반된 기록이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궁금해했다. 그녀의 이름은 죄의 상징이면서 금기의 매혹이 되었다. 밤마다 한양의 주막에서는 어우동이 돌아와 달빛 아래 시를 읊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녀는 현실의 여인에서 전설의 여인으로 바뀌었다. 시간은 흐르고 조선은 사라졌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며 어우동은 다시 문학의 주인공이 된다. 1920년대 잡지 별건곤 등 당대 대중 매체에서 때로 그녀의 이야기가 자극적인 소재로 실렸고 1950년대 이후에는 여러 작가들이 그녀를 비극의 자유인으로 재해석했다. 1980년대에는 영화 어우동이 제작되어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 작품은 검열의 시대 속에서도 파격적인 주제를 다뤘고 그녀를 단순한 요부가 아닌 억압된 사회 속 자유의 상징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다시 살아났다. 죽은 지 500년이 지난 뒤였다. 오늘날 우리는 어우동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그녀는 권력의 질서 속에서 사랑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시대의 법에 어긋났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에 가장 가까운 선택이었다. 한 역사학자는 어우동 사건은 조선의 법이 인간을 두려워한 기록이라 했다. 즉 법은 인간의 감정을 재단하려 했고 어우동은 그 재단을 거부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음행이 아니라 저항의 언어로 읽힌다. 도덕에 반항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고자 한 여인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삶은 시대마다 다르게 재해석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조선의 판무파탈, 누군가에게는 최초의 페미니스트,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단지 자유를 갈망한 인간으로. 하지만 그 어떤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법은 그녀를 죽였지만 조선의 역사는 그녀를 지우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시대의 금기에서 인간의 목소리로 옮겨졌다. 어우동의 생은 짧았다. 하지만 그 생의 흔적은 5세기를 지나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풍속사가 아니라 질서와 자유의 경계에서 인간이 남긴 흔적이다. 역사는 죄로 기록했으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인간의 진실을 읽는다. 그녀의 이름은 금지된 언어였으나 오늘 우리는 그 금지를 통해 시대를 본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다. 왕조는 무너졌고 법전은 불에 탔다. 그러나 한 여인의 이름만은 불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어우동, 그것은 한 시대가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가 구원하고 싶었던 이름이었다. 1980년대 중반 검열의 그늘 아래에서 조선의 금기였던 이름이 스크린에 올랐다. 이장호 감독의 영화 어우동이 바로 그 작품이었다. 당시 영화 검열은 여전히 엄격했으나 이장호 감독은 당대 사회의 위선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며 풍속의 경계에 선 여인 어우동을 내세웠다. 영화 속 어우동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외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영화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죽음이 해방의 순간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관객들에게는 조선시대의 긴 그림자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1970에서 90년대 한국의 여성사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어우동은 다시 한번 조명되었다. 역사학자들은 묻기 시작했다. 그녀의 죄는 도덕의 위반이었는가? 아니면 시대의 규범이 만들어낸 허상인가? 법사학적으로 어우동 사건은 조선시대 간통죄와 형벌 적용의 불평등 사례로 꼽힌다. 경국대전에는 간통한 남녀 모두를 벌하라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판결에서 남성은 유배감봉, 여성은 교역 노비 전락이 일반적이었다. 어우동의 처형은 그 극단이었다. 그녀는 신분이 높았기에 더 가혹한 벌을 받았고 그것은 단지 법의 집행이 아니라 국가의 본보기 처벌이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역설적으로 한 여인을 권력에 맞선 상징으로 만들었다. 역사는 그 칼날로 그녀를 죽였지만 그 칼끝이 닿은 곳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자라났다. 오늘날 학계 한쪽에서는 어우동 사건을 조선의 법과 여성 윤리의 교차점으로 분석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종의 결정은 법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그는 왕으로서 도덕의 상징을 세워야 했고 그 희생양으로 선택된 인물이 바로 어우동이었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우동은 조선이 법으로 정한 질서의 가장자리에서 인간의 본성을 증언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통제의 결과였지만 그녀의 존재는 통제 너머의 진실이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어우동의 이름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미술, 심지어 패션 콘셉트까지 확장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선의 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을 시로 쓴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성 권력의 대상이 아니라 그 권력 자체를 응시하는 존재로 재구성된다. 그녀를 예술로 만난 대중들은 불편해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500년 전 성종의 법정이 느꼈던 불안과 닮아 있었다. 예술은 그녀를 부활시켰고 그 부활은 곧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자유와 도덕의 경계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의 어우동은 질문으로 남는다. 그녀는 자유를 택한 여인이었는가? 혹은 시대의 희생양이었는가? 그 답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사랑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그녀는 단지 인간으로 살고자 했다. 성종실록 의한줄, 죽여라, 어우동을, 그 문장은 법의 언어로 쓰였지만 오늘 우리는 그 문장을 이렇게 읽는다. 기억하라, 어우동을, 조선은 그녀를 법으로 죽였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이야기로 살렸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한국 여성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름이자 가장 인간적인 이름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물었다. 사랑이 죄가 되는 나라에서 사람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 질문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질문이기도 하다. 비밀의 궁중록이 전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여인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가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의 기록이며 인간이 끝내 지워지지 않는 이유다.
정난정, 서출의 멍에에서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간 여자. 실록에 정난정이 등장한다. 문정왕후의 그늘 아래 떠오른 한 이름. 중종말 조정은 두 갈래의 윤씨로 갈라져 있었다. 왕비의 친정인 대윤유님과 대비 문정왕후의 친정인 소윤 윤원영. 을사사화는 이 두 갈래 싸움이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로 번진 사건이었고 살아남은 쪽은 문정왕후와 그의 동생 윤원형이었다. 문정왕후는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며 조선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유학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조선에서 대비는 노골적으로 불교를 후원했다. 승려 보호를 기용해 선종과 교종을 부활시키고 사찰을 중창하며 폐지된 국가가 개인에게 승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며 과거에 발급하던 도첩까지 되살렸다. 그 곁에서 권력을 나누어 준 인물이 바로 동생 윤원형이었고 그 윤원형 곁에 어느새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가 바로 정난정이다. 정난정의 아버지 정윤겸은 무관을 지낸 양반이었으나 어머니는 군영에 속한 관비였다고 전해진다. 종모법에 따라 난정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인이었다. 양반의 피가 섞여 있어도 법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했다. 그녀는 주인과 양반 집안이 자신을 사고팔고 부려쓰는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똑똑히 보며 자랐다. 명종 7년 3월 14일 명종실록 은 처음으로 정난정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날 실록은 정준을 언급하면서 그가 윤원형의 첩난정의 종형, 곧 사촌 형제임을 분명히 적는다. 정난정 본인의 행적이 아니라 그녀와 얽힌 친족 인물의 인사 기사 속에서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난정은 단순한 관비 출신 여인이 아니라 고위 관료 인사의 배경으로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올라서고 있었다. 명종 7년 6월 18일 실록은 다시 정준의 관직 제수를 적으면서 그 뒤에 붙여 난정과 윤원형의 관계를 설명한다. 정준이 윤원형 집안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윤원형의 첩난정이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문정왕후는 이런 난정을 눈여겨보았다. 명종 4년경 대비는 윤원형의 공을 이유로 그의 첩 자식들이 다른 집 적자와 통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 차별 완화의 수준을 넘은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어 명종 8년 3월 왕에게 명하여 윤원형의 첩에게 직첩을 내리게 하니 그 첩이 바로 정난정이었다. 천인 출신 첩이 왕명을 통해 법적 부인, 그것도 외명부 최고위인 정일품 정경부인에 오르는 일은 내명부 외명부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파격이었다. 이 순간부터 정난정의 이름은 단지 한 첩의 이름이 아니라 문정왕후 정권이 빚어낸 기형적인 권력 구조의 상징이 되어간다. 정난정의 권력, 윤원형과의 결합, 그리고 권력을 향한 사다리. 윤원형은 파평 윤씨로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었다. 인종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병이 깊어졌을 때 그는 인종의 동생 명종에게 왕통을 잇게 하려는 대비의 뜻을 받들어 움직였다. 인종이 승하하자 문정왕후와 측근들은 명종을 세워 즉위시켰고 그 공으로 윤원형은 위사공신에 책록된다. 이후 20년 가까이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권신으로 군림한다. 명종실록 은 윤원형을 두고 권력이 임금을 기울게 했고 살림을 풀베듯 베어냈으며 서울 도성 안에 수십 채의 대저택과 쌓아둔 재물이 국고보다 많았다고 평한다. 또 그가 점쟁이와 역수를 맹신하고 중에게 시주하며 불경을 외우느라 온갖 요사스러운 일을 다했다고 적는다. 그런 윤원형과 정난정의 결합은 단순한 애정관계가 아니었다. 난정은 관비의 소생, 서출로서 사회의 최하층의 멍에를 썼고 윤원형은 왕의 외삼촌 권신으로서 천하의 실권을 쥐었다. 약점과 욕망이 정확히 맞물렸다. 난정은 자신의 신분을 끌어올릴 통로가 필요했고 윤원형은 대비의 불교 정책과 외척 정치에 적극 동조하며 기댈 파트너가 필요했다. 명종 8년 대비는 난정에게 부인 직첩을 내리게 함으로써 사실상 조선 왕조 200년 동안 지켜온 정실 첩실의 구분을 무너뜨렸다. 난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명종 8년 10월 윤원형은 영의정 심연원 좌의정 상진 등과 함께 서월어통 곧 서월에게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상소를 올린다. 상소에는 인재를 귀천으로 가리지 말라는 논리가 담겼고 그 뒤에 난정에 강한 영향이 있었다고 후대 기록은 전한다. 천인 서출의 서름을 누구보다 깊이 아는 난정이
자신과 자식들만 구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제도 전체를 흔들어 올리려 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정난정의 권력은 윤원형이라는 통로를 통해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과 맞물려 상승했다. 대비의 뜻, 외척 권력 그리고 서출 출신 여인의 집요한 욕망이 하나의 사다리로 이어진 셈이었다. 정난정과 윤원형의 횡포, 인사와 혼인에 뒤틀린 그물. 난정과 윤원형의 힘은 사람과 자리를 움직이는 권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명종 7년 6월 18일 실록은 정준을 감찰과 탄핵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사헌부의 핵심 실무 책임자인 지비로 임명되면서 그가 윤원형을 상전처럼 섬기며 윤원형의 첩난정이 부인으로 봉해졌음을 덧붙인다. 이는 난정을 중심으로 한 친족 인맥이 이미 중앙의 특별감찰 비판기관인 언관 조직까지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명종 15년과 16년 세자빈 간택을 둘러싼 기사들에서도 정난정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움직인다. 전 참봉 황대임의 딸이 세자빈으로 내정되는 과정에서 황대임의 처형이자 영양군 이거의 아내가 정난정과 교결하고 윤원형이 이 혼인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실록에 적힌다. 황씨가 고질병을 숨긴 채 세자빈에 오르자 사람들은 분노와 의혹을 감추지 못했다. 대원과 국본을 사사로운 권력 계산에 끌어들인 것이다. 명종 16년 2월 22일 실록은 유강을 대사원으로 기대양을 대사관으로 이중경을 예조 참의로 제수하는 기사를 적으면서 세자빈 간택 과정이 윤원형 난정과 얽혀 있었음을 상세히 밝힌다. 황대임의 인척 관계, 윤원형의 사위와의 연결, 그리고 난정과의 친교가 인사와 혼례를 동시에 비틀어 놓았다고 평가된다. 난정의 영향력은 지방 수령 인사와 재물의 흐름에도 미쳤다. 남원 부사 황윤관에 대한 탄핵 상소를 통해 신하들은 그가 난정의 딸을 양녀로 삼아 그 세력을 믿고 관고의 물자를 자기 물건처럼 실어 나르며 육로와 해로로 재물을 쓸어 모았다고 고발한다. 온 고을이 원망으로 들끓는데도 조정은 전파된 말이 어찌 모두 진실이겠는가 라며 파직을 거부했다. 탄핵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나 윤원형과 난정을 의식한 궁정은 좀처럼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이처럼 정난정의 이름은 직접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권력을 밀어올리고 그 권력은 사람의 자리를 움직이고 재물을 쓸어 모으며 혼인과 인사 질서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윤원형 정실의 죽음, 독사를 호소하는 장모의 소장. 윤원형에게는 본래 정실 부인이 있었다. 전 현감 김한수의 딸 김씨다. 정난정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 두 사람은 여러 해를 함께 살아온 부부였다. 명종 20년 9월 8일 명종실록 은형조의 장계를 전한다. 형조는 고 김한수의 처 강씨가 올린 소장을 보고했다고 적는다. 강씨의 소장에 따르면 사위 윤원형은 딸 김씨와 여러 해를 같이 살다가 정윤겸의 서녀 정난정을 얻은 뒤 임금을 속여 김씨를 내쫓았다. 김씨를 시중들던 노비들은 붙잡혀 풀려나지 못했고 오히려 새 주인의 편에 서서 원주인을 능멸하고 모욕했다. 집안 재산은 모두 빼앗겼고 김씨는 굶주림에 시달리다 난정에게 먹을 것을 구했다. 그때 난정이 음식을 도구로 오염시키게 했고 김씨는 그 음식을 먹고 곧바로 죽었다고 강씨는 호소했다. 형조는 몹시 놀랍다고 적고 감히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겠다며 의금부로 사건을 넘긴다. 이 보고는 윤원형의 첩난정이 정실을 독살했다는 혐의를 정식으로 실록에 올린 첫 기록이다. 이후 대사원 이탁, 대사관 박순 등은 다시 상소를 올려 정난정이 관비의 소생인데도 정처를 내쫓고 부인의 자리를 빼앗았으니 삼강오륜의 근본을 뒤흔든 일이라고 규탄한다. 이들은 부인첩을 회수하고 명분을 바로잡을 것을 거듭 청하며 이를 그대로 두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고까지 말한다. 명종은 처음에는 미온적이었다. 첫 문제는 이미 문정왕후가 허락해 부인으로 올린 것이고 여러 해가 지났으니 자주 고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부인첩 회수와 관련된 청을 거듭 거절한다. 황대임 안암 윤춘년 등의 탄핵도 과하다 불가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양사, 즉 사헌부와 사간원의 상소가 이어지자 마침내 일부를 받아들여 황대임에 대해서는 다시는 관직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제재를 내리고 안암과 윤춘년 문제는 수위가 낮은 선에서 정리하려 했다. 그 과정 내내 정난정이라는 이름은 강상을 어지럽힌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명종에게 정난정을 벌하라. 연달아 울린 탄핵의 북소리. 문정왕후는 명종 20년 4월 6일 세상을 떠났다. 대비가 눈을 감자 조정의 공기는 급격히 변했다. 명종은 그동안 내색하지 못했던 마음을 드러내며 외삼촌 윤원형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양을 중용해 윤원형의 세력을 나누고 경연에서는 한나라가 외척을 숙청한 사례를 입에 올렸다. 이는 곧 윤원형과 그 주변을 칠하는 신호였다. 명종 20년 8월 대사원 이탁과 대사관 박순이 먼저 포문을 열어 관비 소생을 부인으로 올려 명분을 무너뜨린 죄를 비롯해 윤원형의 전행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실록은 이때부터 윤원형 정난정을 둘러싼 탄핵이 줄줄이 이어졌음을 기록한다. 명종 20년 10월 14일 좌부승지 홍인경이 정난정을 잡아 추국할 것을 청한다. 이어 10월 22일 담당 조사관 이명이 다시 정난정을 잡아들일 것을 청하고 같은 날 양사 역시 정난정을 의금부로 압송해 국문하라고 반복해서 아른다. 10월 25일 홍문관 직제학 이식이 정난정 추국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왕에게 올렸다. 10월 28일에도 홍문관에서 다시 난정의 국문을 청했다는 기록이 이어진다. 탄핵의 초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관비 출신 여인이 정처를 몰아내고 부인 자리를 차지한 사실 자체, 다른 하나는 전 부인 김 씨를 독살했다는 혐의였다. 형조와 의금부에 접수된 장모강 씨의 소장, 관련 노비들의 문초 결과가 겹겹이 쌓이면서 조정은 난정을 강상과 살인의 당사자로 규정해갔다. 대사원 이탁과 대사관 박수는 윤원형의 처 김 씨가 굶어 죽었다고 처음에 보고했다가 형조의 조사 과정에서 독살 정황이 구체화되자 자신들이 사실을 잘못 들었다고 인정하며 채직을 청했다. 명종은 전파된 일을 듣고 아랜 것일 뿐이라며 그들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 대목은 정난정의 독살 혐의가 조정 내에서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탄핵의 화살은 정난정 개인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유강, 기대양, 이중경 등 인사와 세자빈 문제에 연결된 인물들, 난정과 윤원형의 집안에부터 출세한 아남 황대임, 그리고 윤원형의 친족까지 줄줄이 거론되며 난정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는 간신의 그물을 끊어내자는 여론이 커져갔다. 정난정의 자살, 금부도사가 오기 전 스스로 끝을 택하다. 명종 20년 11월 3일 명종실록은 짧게 기록한다. 이날 윤원형의 첩 정난정이 자살했다. 실록의 사신 논평과 후대 기록을 합쳐보면 그 전말은 이렇다. 김씨 독살 사건이 의금부로 넘어가면서 관련된 계집종 노비들이 차례로 붙잡혀 신문을 받았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그 과정에서 난정이 음식에 독을 넣게 했다는 혐의가 무겁게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은 이를 천벌을 피할 수 없는 죄라고 여겼다. 정난정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여론과 수사를 알고 있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평소 독약을 지니고 다니며 사태가 여기까지 왔으니 반드시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약을 먹고 죽겠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금부도사가 다른 죄인을 잡아 한양 근교 금교역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자 난정은 남에게 제재를 받느니 스스로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한 뒤 독약을 마시고 숨을 거두었다고 실록은 전한다. 의원 송윤덕과의 추문도 실록의 비난 대상이 되었다. 난정의 등에 종기가 났을 때 송윤덕이 침으로 종기를 째고 여러 차례 피고름을 빨아주며 환심을 샀고 그 뒤로 그의 출입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자 온갖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다. 윤원형은 그를 아들처럼 아꼈으나 조정과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조롱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난정이 죽자 윤원형도 이틀 뒤 그 뒤를 이었다. 실록은 윤원형이 강음의 임시 거처에서 난정의 죽음을 듣고 울분에 차 숨졌다고 적는다. 오랫동안 천벌을 면하던 권간이 마침내 몰락했고 나라 전체가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고 덧붙인다. 이로써 문정왕후 정권의 핵심이던 두 사람, 윤원형과 정난정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한 여인의 이름에 더 씌워진 시대의 그림자. 정난정의 생애에 대한 실록과 야사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몇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첫째,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관비 소생 서출로 낙인 찍힌 천인이었다.
조선의 신분 질서와 적서 차별은 한 여인의 삶을 뿌리째 막아버리는 벽이었다. 난정은 그 벽을 정면으로 부수는 길을 택했다. 둘째, 그녀의 권력은 오롯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었다. 문정왕후라는 대비, 윤원형이라는 권신, 불교와 외척 정치의 결합이라는 시대적 구조가 있었다. 그 구조 속에서 난정은 첩에서 외명부 최고 지휘인 정경부인에 올랐다. 셋째, 그 권력은 인사와 혼인, 재물과 노비 분배, 세자빈 간택과 지방 수령 인사까지 깊이 파고들며 조선 후기에 이미 흔들리고 있던 질서를 더욱 뒤틀어 놓았다. 정준, 황대임, 안암, 유강, 이중경, 황윤관 등 수많은 이름들이 그 그물 안에서 승진하고 좌천되고 탄핵을 당했다. 넷째, 윤원영, 정실, 김씨의 죽음과 관련된 독살 혐의는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형조와 의금부의 조사, 장모 강씨의 소장, 대간의 상소를 통해 공식 기록에 남은 사건이었다. 김씨를 내쫓고 그 시녀 노비들을 장악해 원주인을 모욕하게 하고 끝내 독약을 넣은 음식으로 죽게 했다는 장계는 정난정 이름 앞에 독살이라는 단어를 지워지지 않는 오명으로 남게 만들었다. 다섯째, 그녀의 최후는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다 내려진 형벌이 아니라 금부도사가 오기 전에 스스로 택한 독약 한 잔이었다. 여러 날에 걸친 탄핵과 문초, 여론의 분노, 삼강오륜을 무너뜨린 악녀라는 규탄 속에서 정난정이라는 이름은 이미 조선 살림의 공적이 되어 있었다. 후대의 야사와 드라마는 정난정을 요부이자 악녀로 그려왔다. 그러나 실록에 남은 문장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 시대에 뒤틀린 권력 구조와 무너지는 왕조의 기강을 함께 떠안고 있다. 출신을 둘러싼 비난을 받았으나 정경부인까지 오른 여인, 정실을 내쫓고 독살 혐의를 쓴 여인, 외척 권력의 한 축으로 수많은 인사와 혼인을 비틀어 놓은 여인, 그리고 결국 탄핵과 독약으로 생을 마감한 여인. 비밀의 궁중록은 정난정이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낸다. 그녀를 감싸지도 미화하지도 않는다. 다만 실록과 기록이 남긴 사실을 통해 서출의 멍에를 찍고 올라선 한 여인의 선택이 문정왕후 정권과 윤원영 권력 그리고 조선 왕조 후반의 균열과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를 조용히 짚어보고자 할 뿐이다. 정난정, 그녀의 삶은 끝났지만 관비와 외척, 권력과 불교, 서출과 강상이 뒤엉킨 그 시대의 공기는 지금도 실록 속에서 또렷하게 남아있다. 의빈 성씨, 짧은 봄빛으로 스쳐간 여인, 궁궐에 들어온 덕임이라는 이름, 한 소녀가 왕실의 그림자 속으로. 의빈성 씨 본관은 창녕. 후대 기록은 그녀의 이름이 덕임이라 전한다. 정조실록은 후궁이 된 뒤에 직함만 남겼을 뿐 입궁 경로에 대해선 자세히 적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 궁중 인력 운용을 보면 성씨가 해경궁 홍씨의 권속으로 들어왔다고 충분히 짐작된다. 성씨에 붙인 성윤우가 홍봉한가의 청직이었고 홍봉한은 해경궁 홍씨가 사도세자의 세자빈으로 뽑힌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며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사도세자의 장인이자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그리고 정조의 외할아버지로서 영조와 사돈관계였다. 딸과 외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사도세자를 과감히 구명하지 못했지만 영조 때 정치 핵심에 자리한 외척 중신이었다. 이처럼 왕실과 직접 연관된 집안의 권속이 궁녀 인력으로 들어오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궁녀 충원은 대개 8세에서 13세 사이 가문과 연줄 그리고 상궁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덕임이 궁에 들어온 시점은 정조 즉위 훨씬 이전 영조 말기 혹은 사도세자 생전 시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10살이 넘어서 입궁했다고 전해지는 덕임은 방마다 다른 임무를 맡는 궁녀들 사이에서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소녀였다. 궁녀의 생활은 상상보다 더 엄격했다. 잠자리, 식사, 걸음걸이, 말투, 시선마저 규칙이 있었고 상궁들은 해경궁 홍씨의 눈짓 하나에도 민감히 반응했다. 후대 내전 관련 기록에서는 성씨는 말수가 적고 단정하여 상궁들이 그 성실함을 높이 늘 중용하고자 하였다라고 전한다. 영조 49년 궁녀였던 성씨가 공주들과 함께 고전소설 곽장약물록을 필사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그녀가 해경궁 홍씨 처소에서 공주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조가 직접 지은 어제문에서도 의빈성 씨가 태어날 때부터 맑고 총명하며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곱고 깨끗했으며
겸손하고 절약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궁중 시녀들의 세계는 곧 서열과 관찰이었다. 한 번 실수하면 혹독한 문책을 받았으며 젊은 궁녀들은 상궁들의 성향에 따라 출세하기도 평생 무명으로 늙어가기도 했다. 덕임은 그저 조용히 일을 배우던 궁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작은 이름은 훗날 조선 왕실의 가장 큰 희망과 가장 깊은 슬픔을 품은 사람이 된다. 후궁 책봉까지의 길, 2번의 사양, 1번의 수락. 정조는 즉위 후 오랫동안 후사가 없었다. 효의왕후 김씨는 총명하고 마음씨가 온화했지만 아이를 얻지 못했다. 왕통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신료들은 후궁을 들이라 간언했다. 이 무렵 조정은 사도세자 처벌을 지지하는 벽파와 사도세자 복권을 지지하는 시파의 갈등이 극심했고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후사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했다. 그 과정에서 성씨의 이름이 내전해서 조용히 오르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에는 그녀가 승은을 거절했다는 기록이 없으나 정조가 직접 쓴 어제문인 어제의빈묘표에는 성씨가 2번 승은을 사양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병술년 1766년에 승은을 내리려 하니 빈이 울면서 사양에 말하기를 세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하였으니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하였다. 세손빈에 대한 의리로 죽음을 맹세하고 명을 따르지 않으니 정조는 갸륵한 뜻을 받아들여 물러났다고 전해진다. 15년 뒤 왕이 된 정조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다가갔다. 다시 명을 내리자 빈은 또 전처럼 사양하였다. 이에 내가 빈의 하인을 꾸짖고 벌을 내리자 그제야 비로소 명을 따랐다. 정조는 15년 동안 성씨를 잊지 않았다. 다시 청혼했을 때 성씨가 거절하자 주변 사람들을 벌 주는 것으로 강수를 두었다. 그리고 간절한 설득 끝에 그녀의 마음을 돌렸다. 정조 6년인 1782년 9월 정조와 성씨 사이에서 무뇨세자가 태어난다. 성씨는 정삼품 소용에 봉해졌다. 정조 7년 2월에는 소용 성씨에게 의빈이란 칭호가 내려졌다. 소용 성씨에게 의빈의 칭호를 내린다. 정조는 필요한 말만 짧게 기록하게 했고 내전의 분위기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효의왕후는 사적 감정보다 왕실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인물이었다. 실록은 그녀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지만 반대하거나 불쾌했다는 흔적조차 없다. 실록과 각종 행장 기록을 보면 효의왕후는 의빈 성씨를 매우 아꼈으며 의빈이 낳은 무뇨세자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는 기록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투기하거나 갈등을 빚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어찌되었든 황윤석의 이제난고에 덕임이라 기록된 그 궁녀는 정조의 유일한 사랑 의빈 성씨로 살아가게 된다. 무뇨세자의 탄생, 왕조가 바라본 마지막 큰 희망. 정조 6년인 1782년 9월 7일 새벽 성씨는 아들을 낳는다. 이 아이가 바로 무뇨세자다. 실록은 정조의 기쁨이 다른 어느 때보다 컸다고 기록한다. 신하들이 경사를 기뻐하는 마음을 아뢰었더니 정조는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고하였다. 정조실록 정조 6년 12월 상이 매우 기뻐하여 후정의 예로 의빈 성씨를 대우하게 하였다. 후정의 예란 왕의 가장 총애하는 후궁에 부여되는 최고 예우였다. 이는 성씨가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왕통을 잇는 어머니로서 그 위상이 공고해졌음을 보여준다. 무뇨세자의 탄생은 정조에게 정치적인 동시에 사적인 희망이었다.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 영조 말년의 갈등과 혼란, 벽파와 시파의 대립, 노론 중심의 전국 운영, 이 네 가지가 모두 뒤엉켜 왕실의 국본이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세자는 벽파 세력의 왕권 약화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정조가 추진하던 사도세자 복권 사업과 탕평책을 안정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었다. 궁중 또한 들썩였다. 세자의 생모가 된 의빈성 씨는 상궁들로부터 정중한 예를 받았고 왕비 다음으로 가장 큰 예우를 받는 후궁이 되었다. 한편 세자의 교육을 위해 정조는 궁중에 새로운 규범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조는 효경과 소학을 바탕으로 왕통의 근본을 세우려 했고 이는 성씨에게도 큰 기대가 실렸음을 뜻한다. 의빈의 이름은 이 시기 궁중에서 가장 빛나고 있었다. 내명부와의 관계, 조용한 후궁, 보이지 않는 균형. 세자가 태어난 후
내명부의 질서는 다시 정비되었다. 정일품 빈들은 왕비 바로 아래 서열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세자를 낳은 비는 입지가 더욱 강했다. 실록에는 의빈성 씨가 다른 후궁들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후궁들 사이에서는 암투, 시기, 모함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씨와 관련해선 그 어떤 비난과 중상 기록도 없다. 후대에는 성씨가 온순하고 내성적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실록이 아닌 궁중생활사, 야사에 기반한 전승이다. 효의왕후와의 관계 역시 실록은 거의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왕비는 의빈 성씨에게 예를 다했고 출산이나 장례 때 내명부에 직접 지시를 내린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에 충돌이 없었다는 뜻이며 궁중의 권력 구조 속에서 의빈 성씨가 조심스럽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음을 보여준다. 또한 해경궁 홍씨 역시 성씨에게 특별히 불편한 감정을 보였다는 기록이 없다. 사도세자의 사사를 둘러싼 복잡한 감정과 정조 즉위 후의 권력 이동 속에서도 의빈 성씨는 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이는 의빈 성씨가 내전 정치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결과로 추측된다. 짧은 행복 그리고 첫 번째 비극, 이름 없이 사라진 옹주. 정조 8년 무렵 의빈 성씨는 딸을 낳는다. 그러나 이 아이의 이름은 실록에 남아있지 않다. 궁중의 작은 생명들은 자코를 받기 전 떠나는 일이 많았고 특히 18세기 후반의 유아 사망률은 높았다. 실록은 이 옹주의 죽음을 불과 한 줄로 기록한다. 그 내용은 간단해 옹주가 태어났고 오래 살지 못했으며 왕이 애도했다고만 적는다. 이는 조선 왕실에서 흔히 보이던 방식이었다. 내전에서는 상궁들이 조용히 장지를 정하고 작은 의례를 치렀을 것이다. 의빈 성씨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실록은 말하지 않지만 그녀가 궁중의 규율 속에서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견디는 모습이 자연히 떠오른다. 이 시기 성씨의 삶에는 평온과 비극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상심, 하지만 그 슬픔을 드러낼 수 없는 공간, 항상 조심해야 했던 궁중의 공기. 그녀의 조용한 품속에서 왕실의 희망이 태어나기 전까지 덕임이라는 이름은 이런 내전의 고요 속에서 견고하게 버텨내고 있었다. 무뇨세자의 홍역, 흔들린 왕조와 무너진 왕의 마음. 정조 10년 5월 12일 무뇨세자가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실록이 분명하게 기록한 사실이며 홍역은 당시 조선 사회를 크게 위협하던 전염병 중 하나였다. 무뇨세자의 나이는 겨우 4댓. 그는 말을 배우고 걷는 걸 즐기던 시기였으며 정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의 기질과 재능을 유심히 살필 정도로 각별하게 아꼈다. 정조는 세자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에게 이르기를 왕통의 근본은 덕이라 하여 효경, 소학, 경전의 원리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무뇨가 장차 조선을 이끌기 위한 가장 정당한 후계라 믿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짧은 병세 끝에 떠나버린 것이다. 정조의 슬픔은 실록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는 며칠 동안 정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상복을 입은 채 밤새 글을 써내려갔다. 어제문을 보면 세자를 향한 절절한 문장이 있다. 살아있는 나는 죽을 수 없고 죽은 너는 돌아올 수 없으니 천지는 어찌하여 이토록 불공한가. 정조의 마음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그 무너짐 한가운데 의빈 성씨가 있었다. 세자의 생모였던 그녀는 당시 임신 중이었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겹친 충격은 궁중에서도 큰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실록은 말한다. 세자가 죽은 뒤 성씨가 병을 얻어 차츰 쇠약해졌다고. 이 기록에서 의빈이 겪은 슬픔의 무게가 말없이 읽힌다. 의빈의 죽음. 실록 속 마지막 기록을 따라가다. 정조 10년 9월 14일 실록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적는다. 의빈 성씨가 출산할 달을 기다렸는데 병을 얻었다. 성씨의 병세는 갑작스러웠을까? 아니면 오래 알아온 것이 악화된 것일까? 실록은 설명하지 않지만 세자의 죽음 이후 몸과 마음이 크게 상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조정에는 홍역이 크게 퍼지고 있었고 산모가 이러한 전염병들을 견디기엔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정조는 성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내의원에게 더욱 세밀한 진찰을 명했고 출산 준비도 예법을 따라 철저하게 하라 지시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그녀를 살려내지 못했다. 정조 10년 11월 20일 실록은 짧게 적는다.
의빈 성씨의 장사를 치렀다. 죽음의 원인은 병으로만 기록된다. 정조의 반응은 길게 남지 않았지만 행동은 분명했다. 예를 지켜 장례를 명했고 의빈을 위한 사당을 세우고 재앙을 정례화하게 했다. 일부 야사에서는 독살설 혹은 내전 권력 투쟁설을 언급하지만 실록에는 독살로 의빈을 해하려 했다는 기록이 없고 소문 수준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실록은 성씨가 병으로 죽었다고 명확히 말하며 왕이 예를 다해 장사 지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녀의 죽음은 내전의 조용한 슬픔 속에서 정조와 왕비, 상궁들에 의해 예법대로 치러졌다. 효창원 왼쪽 산등성이 남겨진 자리, 사라지지 않는 정조의 마음. 정조는 무뇨세자를 효창원에 장사 지냈다. 효창원은 본래 왕릉급의 대형 묘역은 아니었으나 정조는 이곳의 지세가 아이의 마음을 편안히 할 만하다. 라 여겼다고 전해진다. 세자를 떠나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빈성 씨가 세상을 떠났다. 정조는 그녀를 세자의 묘역 가까이에 묻도록 명했다. 실록은 효창묘 왼쪽 산등성이에 의빈성 씨를 장사 지냈다라고 분명히 적는다. 이는 왕이 직접 결정한 장지였다. 사실 조선 왕실은 후궁을 세자 가까이에 묻는 관례를 특별히 두지 않았다. 후궁의 장지는 보통 서삼릉, 영우원 등 독립묘역이나 각각의 후궁원에 따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만큼은 정조의 깊은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세자에 대한 그리움, 세자의 생모를 향한 애틋함, 그리고 한 시대를 함께 견뎌낸 덕임이라는 여인을 향한 조용한 연민. 그 감정은 실록에 길게 담기지 않지만 장지 배치 하나로도 충분히 읽혀진다. 무뇨세자와 의빈의 묘는 가까운 거리로 전해지며 현재도 그 자취가 남아있다. 궁중 상궁들은 의빈의 장례와 빌례를 예법대로 치렀고 효의왕후는 왕비로서 의례 전반을 감독하며 그 죽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왕비 역시 왕통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던 듯했다. 궁중에서도 이 장례는 조용한 울림을 남겼다. 무뇨세자와 의빈성 씨, 한 시기를 밝히고 한 시기를 무너뜨린 두 이름이 이제 같은 바람 속에 나란히 잠들게 된 것이다. 의빈궁에서 칠궁까지 뒤늦게 빛난 이름. 의빈성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정조는 내전의 예에 따라 의빈을 위한 재앙 공간을 마련했다. 이 공간은 의빈궁으로 불렸다. 다만 이 명칭은 정조 때 실록에 등장하는 공식 명칭은 아니다. 궁호는 후대에 정리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고종 광무 연간에 왕실 사당 제도가 정비되면서 육상궁을 중심으로 여러 후궁 사당을 묶어 부르던 이름이 1898년 광무 2년에 공식적으로 칠궁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의빈궁 역시 이때 칠궁 재앙에 포함되었다가 1908년 대한제국 말기 칠궁에서 제외되었다. 학계에서는 칠궁에서 제외된 이유로 무뇨세자가 일찍 죽어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칠궁의 재앙 대상이 왕을 낳은 후궁으로 제정이 되면서 제외되었다고 추정한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며 묘역 정비가 이뤄졌고 의빈의 묘는 현재의 서삼릉 후국 묘역으로 이장되어 현재에 이른다. 의빈성 씨의 생전 모습은 실록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권세를 부리지 않았고 내명부를 뒤흔드는 갈등을 만든 흔적도 없다. 후대 문집에서는 그녀를 온순하고 단정한 성품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료가 아닌 후대 기록이므로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다. 의빈성 씨의 생은 짧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정조의 마음속에서 오래 남았다는 사실이다. 무뇨세자와 의빈성 씨의 흔적은 조선 후기 궁궐의 슬픔과 희망이 얽힌 채 지금의 재앙 공간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의빈 성씨가 남긴 것. 조선의 한 계절 그리고 한 군주의 마음. 의빈성 씨의 생애는 화려함보다 평온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정조에게 의빈은 두 가지 얼굴을 가졌다. 하나는 왕통을 잇는 희망, 세자를 낳아 조선 왕조의 명운을 밝힐 존재였다. 또 하나는 가장 무너진 순간의 증언자. 무뇨세자를 잃고 난 뒤 정조가 받은 충격은 그의 군주로서의 삶 전체를 흔들었다. 정조는 그 슬픔을 견디며 의빈의 장례를 직접 챙겼고 사당을 마련하고 재양을 명했다. 이렇게 한 후궁에게 왕이 직접 사당을 챙긴 경우는 드물다. 정조의 마음은 슬픔을 품고도 예법을 지키고자 한 군주의 마음이었고 그 중심에 성씨가 있었다. 궁중은 늘 권력의 중심이지만
의빈성 씨의 생애는 권력의 그림자보다는 사랑받던 한 여인의 삶에 가까웠다. 왕을 흔든 것도 정치를 뒤집은 것도 아닌 아주 조용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야말로 정조시대의 공기, 왕실의 갈등, 사도세자 비극 이후 이어진 상은 그리고 왕통을 잃은 절망까지 한 줄로 꿰어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의빈성 씨. 그녀의 생은 봄처럼 짧았고 그 봄빛은 왕실의 시간을 봄꽃처럼 밝히고 다시 저물었다. 그러나 그 짧은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조의 사랑, 왕조의 희망과 슬픔, 그리고 역사의 고요한 울림이 남아있다. 비밀의 궁중록은 이 이름을 다시 불러 그 시대의 공기와 감정, 생애의 선택과 상처를 조용히 되짚어본다.